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DMBI의 박사과정 현빈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LLM 딥리서치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딥리서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딥리서치의 분류, 그리고 우선 최근의 연구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발표 목차입니다. 발표는 이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딥리서치의 전체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우선 딥리서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전체적인 워크플로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서는 최근에 발전해온 딥리서치의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며, 딥리서치가 각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즈 케이스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딥리서치가 어떤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며 어떤 분야에서 많이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그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딥리서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딥리서치의 정의는 동적 출은, 적응형 계획, 다중 반복 외부 데이터 검색 및 도구 사용, 정보 연구 작업을 위한 포괄적인 분석 보고서 생성을 통합하는 LLM 기반 AI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리서치는 기본적으로 AI 에이전트이지만 위에 말한 4개의 단계, 출은, 계획, 도구 사용, 그리고 보고서 생성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며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딥리서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정리한 딥리서치의 정의에 따라 이러한 딥리서치는 3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인텔리전스 놀리지 디스커버리입니다. 지능형 지식 탐색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능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문헌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새로운 가설을 생성하며 숨겨진 패턴을 인식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방대한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의미 있는 통찰력을 찾아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end-to-end workflow automation입니다. 실현 설계부터 데이터 수집, 분석, 그리고 결과 해석까지 모든 과정이 AI 기반의 통합된 파이프라인으로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들은 반복적인 작업 대신 창의적인 탐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서는 콜라보레티브 인텔리전스 엔핸스먼트 협업 지능 강화입니다. 자연 인터페이스와 시각화 그리고 동적 지식 표현을 통해 인간과 AI가 함께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딥 리서치는 단순히 자동화가 아니라 AI와 인간의 협업을 극대화하는 지능형 연구 환경을 지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딥 리서치랑 제너럴 AI의 차이는 뭔가? 이 도표로 볼 수 있습니다. 제너럴 AI 같은 경우는 중점은 질의응답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모델로서 들어오는 질문을 어떻게 대답할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자율적인 워크플로우가 없으며 연구 도구가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딥리서치처럼 전반적인 연구 자동화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반면 딥리서치 같은 경우는 자율적인 워크플로우가 가지고 있으며 전문화된 도구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는 연구 전 과정에 대해 가지고서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으며 문제 정의부터 결과 도출까지 지원합니다. 물론 저희가 제너럴 AI 같은 경우 프롬프트를 통해 가지고서 일부 기능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너럴 AI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모델에 대해 가지고선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혼용했기 때문에 도메인 특화 기능이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문적인 연구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딥리서치 같은 경우는 문헌 검색, 입력, 분석 등 다기능이 기본적으로 다 통합되어 있으며 그런 기능감 출원 및 연계 수행을 가능하며 도메인 지식 기반 맞춤형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너럴 AI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 기반의 Q&A를 많이 진행하며 제일 문제적인 것은 외부 환경과 상황 작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구 통합 및 자동화가 부족되어 있으며 딥리서치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과 상황 작용이 가능하며 외부 도구 통합 기능이 보여 있으며 그래서 연구 작업 및 자동화 조정 가능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딥 리서치 모델들은 최근에 많이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최초 딥 리서치 시스템이 엠파이언이 2024년부터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딥 리서치 관련 모델들이 점점 모든 범용화된 제너럴 AI의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딥 리서치 분야가 최근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연구 가치가 있다는 분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딥 리서치가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이 파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딥 리서치 같은 경우는 크게 네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파운데이션 모델 and 리서치 엔진입니다. 이는 핵심 AI 모델과 추론 엔진으로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미나이나 GPT-4 같은 범용 모델부터 특정 목적에 특화된 모델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Tool Utilization and Environmental Interaction입니다. 이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웹 탐색이나 API 연동, 그리고 콘텐츠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태스크 플래닝 앤 execution 컨트롤러입니다. 즉 연구 워크플로우를 계획하고 그리고선 실행하는 제어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가 작업 단계를 스스로 분해하고 계획을 세우며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서는 Knowledge Synthesis and Generation 입니다. AI가 수집한 정보를 평가하고 검증해 일관성 있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결과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리서치는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통합되어 AI가 스스로 사고하고 실험하고 활용하는 완전한 연구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파트에서는 딥리서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딥 리서치 워크플로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태틱 워크플로우와 다이나믹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스태틱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먼저 첫 번째 그림처럼 사람들이 미리 정의한 워크플로우에 따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상황이 어떤지 사용자 피드백이 어떤지에 상관없이 일정한 워크플로우에 따라 분석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다이나믹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용자 피드백에 따라 사업 구조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다이나믹 딥 리서치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플래닝 올린 방식입니다. 이는 사용자 의도를 별도 파악하지 않고 초기 프롬프트만으로 바로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록 같은 모델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인텔2 플래닝입니다. 이 방식은 먼저 사용자의 의도를 질문을 통해 명확히 한 뒤 그 정보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오픈AI의 GPT 딥리서치 같은 경우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피드 인터 플래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AI가 1차적으로 계획을 생성한 뒤, 그리고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계획을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로는 제미나이 같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딥리서치의 워크플로우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딥리서치의 제일 일반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왼쪽의 LLM 같은 경우는 먼저 유저 인풋을 받고 이를 플래닝을 진행합니다. 플래닝 과정에서 뭐 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유저와 인터랙션을 진행하여 플래닝을 구체화합니다. 플래닝이 끝나면 LLM이 에이전트를 호출하게 됩니다. 에이전트들은 오프라인 데이터셋을 접근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데이터를 온라인을 통해 수집하고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extended 툴을 사용하여 실제적으로 코딩을 진행하든지 데이터를 분석하든지 아니면 이미지 같은 것을 생성하든지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이러한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그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분석을 진행하며 탐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력물로서는 우리가 미리 정의해둔 어떤 형식으로 아웃풋을 출력하게 되며 이게 전체 딤서치의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딤서치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툴유즈의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툴유즈에서는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며 우리가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결과를 출력하는 소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툴유즈에는 기본적으로 API랑 브라우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I 같은 경우는 1대1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안에 데이터를 호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I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더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1대4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브라우저라는 방식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다이나믹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특정적인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외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게 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API 같은 경우는 호출 빠르고 응답 속도가 빠르지만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검색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느린 속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게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딤 서치 아키텍처입니다. 딤 서치는 크게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의 윗단에 나온 것처럼 일단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메모리 시스템이 전체 딤 서치에 제일 큰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툴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아니면 분석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실행하는 역할을 진행하며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플래닝 그리고 툴은 같은 것에서 큰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모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의 LLM에 있는 토큰 제한 같은 경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기존에 있는 수집한 그 대형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저장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설명한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딤 서치 아키텍처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제일 기본적인 모노리틱 딤 서치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노리틱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파운데이션 모델에 이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직접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에 들어가며 파운데이션 모델이 직접적으로 웹 브라우저, API 인텔리전스, 그리고 더큐먼트, 그리고 놀리지를 탐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이를 쉐어 메모리 시스템에 통일한 후 그리고 쉐어 메모리에 있는 과거의 내용들을 다 분석을 진행한 다음에 리서치 아웃풋을 내세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에 이전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이 좋을수록 전체적인 결과가 좋아지며 파운데이션 모델이 성능이 떨어지면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픈AI 딤서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이프라인 베이스 딤 서치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프라인 베이스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정의한 프로세스를 따라 분석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쿼리 스테이지 1 같은 경우는 우리는 쿼리를 일단 프로세싱을 하고 그리고선 이를 통하여 쿼리를 통하여 실제적인 인포메이션을 수집하게 됩니다. 이 수집한 인포메이션을 통해 우리는 컨텐츠에 대해 가지고 애널리시스를 진행하며 그것을 분석 결과를 출력으로 내세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모델은 엠파이언 같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동적인 딤 서치 아키텍처보다는 정적인 딤 서치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에 있는 단일 모노리틱 딤 서치 아키텍처보다는 여러 스테이지를 나누기 때문에 결과가 좀 더 낫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멀티 에이전트 딤 서치 아키텍처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거의 정적 아키텍처이지만 멀티 에이전트 딤 서치 같은 경우는 동적의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 레이어를 통하여
여러 종류의 에이전트를 생성합니다. 각 에이전트들은 자기의 미션을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이드 메시지 버스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드에 맞게 툴들을 되게 되며 필요에 따라 가지고선 툴들을 호출하게 합니다. 호출한 툴을 통하여 수집한 데이터는 서치 메모리, 애널리스 메모리, 베리피케이션 메모리, 그리고 컨텐츠 메모리에 저장하게 되며 이러한 메모리의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통합하여 리포트로 내세우는 것이 멀티 에이전트 기반의 딥 서치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 딥서치 아키텍처입니다. 하이브리드 딥서치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의 세 가지 모델을 통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노크라인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특정 작업에 대해 아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 생길 가능성이 떨어지며 멀티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각도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세 가지의 분석 아키텍처를 동시 사용함으로써 마지막에 분석 결과를 통합함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낳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딥서치는 여러 형태로 구조를 구현을 할 수 있지만 그중 파이프라인과 멀티 에이전트 방식이 여러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접근을 보입니다. 표를 보면 모노리틱, 파이프라인, 멀티 에이전트 그리고 하이브리드 네 가지 유형을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먼저 모노리틱은 중앙 집중식 구조로 단순하지만 확장성과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파이프라인 구조는 단계별로 연결된 형태로 개발 복잡도는 다소 있지만 관리와 배포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구조는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분산되어 협력하는 형태로 복잡하지만 유용성과 확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구조는 이들을 혼합한 형태로 상황에 따라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지만 복잡성과 개발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결국 현재 연구에서는 파이프라인과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가 가장 균형 잡힌 선택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딥서치의 주요 활용 사례, 즉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딥서치 시스템은 학술 연구부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카데믹 리서치, 학술 연구 분야입니다. 문헌 리뷰 자동화나 가설 형성, 그리고 학제간 연구 지원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오픈AI 딥서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입니다. 시장 조사나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딥서치가 활용되는 경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제미나이 딥서치가 있으며 마누스 같은 모델들이 여기에 해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이언티피티 디스커버리 즉 과학적 발견 지원에도 쓰입니다. 데이터 분석, 실험 설계, 그리고선 과학 문헌 통합 등 연구 전 과정에 지원하는 프로세스도 딥서치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 분야에서는 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그리고선 금융 분석에서는 투자 리서치, 그리고선 리스크 평가, 그리고선 개인 지식 관리 영역에서는 정보 정리나 의사결정 지원 등의 이상 영역까지 확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딥서치의 실제적인 적용 사례 중 하나인 DS 벤치입니다. 이는 2025년에 나온 제한된 벤치마크로 실제적인 데이터 과학 시나리오를 반영한 최초의 멀티모달 엔드-투-엔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지능 입력 형태를 넘어 텍스트 이미지, 표, 파일 등을 다양한 형태로 입력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며 DS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코드를 생성해 직접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엑셀 데이터가 주어지면 AI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필요한 계산 코드를 작성한 뒤 결과를 산출합니다. 즉 사람이 중간에 개입하지 않아도 질문에서 해답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연구 프로세스가 가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례로서는 아바타입니다. 이 모델은 기존의 딥서치 시스템들이 수작업 프롬프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더욱 활용 전략에 부족하다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제한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바타는 컴파레이터 구조를 통해 작동합니다. 먼저 AI가 문제 해결을 위해 초기 지문을 생성하고
컴파레이터가 그 결과를 분석해 도구 사용 방식과 문제 해결 전략을 자동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모델은 점점 더 나은 프로세스와 액션 전략을 학습하게 됩니다. 즉 사람이 이에 대해 적용하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도구 활용법을 지도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바타는 자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한 동적 합숙형 딥서치 모델로 AI가 단순 실행기를 넘어 스스로 개선하는 연구 파트너로 진화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에이전틱 리서싱입니다. 이 연구는 마인드맵 기반으로 메모리 구조를 활용해 AI가 긴 수련 과정을 더 일관되게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AI는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 이전 단계의 정보를 읽거나 리서싱 과정이 단절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에이전트 리서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추론 단계를 마인드맵 형태로 구조화하고 각 단계의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여 지속적으로 참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과를 통해 모델은 검색과 코드 실행 같은 다양한 도구를 스스로 결합해 복잡한 문제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에이전트 리서치는 AI가 장기적으로 사고 능력을 출연해 일관성을 크게 향상시킨 딥리서치 발전 단계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리서치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적은 다차원 평가 프레임워크입니다. 딥리서치 시스템은 성능을 단순한 정확도뿐만 아니라 기능적 평가, 비기능적 평가, 그리고 인간 평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작업 완성도나 정보 검색 능력뿐만 아니라 응답 속도, 안정성, 사용 경험, 그리고선 실제 연구 효율성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또한 한문과 응용과 새로운 연구 형태를 수정하기 위한 크로스 도메인과 엔지니어링, 이블레이션도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향후 연구 방향을 보여줍니다. 첫째, 고도화된 추론 아키텍처, 즉 상징적 추론과 신경망의 통합, 인과 추론과 강화, 불확실성 표현 등을 발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멀티모달 딥리서치, 시각 정보와 다양한 데이터 소스의 융합을 통해 더 풍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도메인 특화 최적화와 인간 AI 협업 표준화가 병행되며 특히 연구 워크플로우의 인터랙티브화와 공동 지식 창출이 미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참고 논문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논문 부분의 첫 번째 논문과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딥리서치에 대한 리뷰 페이퍼입니다. 다양한 각도에 대해 가지고는 딥리서치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딥리서치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이 두 논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